평양의 상위 1% 집안은 좋은 학교와 직장, 안정된 앞날까지 보장받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순간 그동안 누리던 모든 혜택이 가족 전체를 올가매는 족쇄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는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양 외국어 대학 졸업과 중앙기관 배치를 앞둔 간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베트남 이민국 조사실에 앉은 그녀는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조사관 앞에서 한국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 여행으로 알고 평양을 떠났던 그녀는 왜 자신의 입으로 북한 귀환을 거부했던 걸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중앙기관 산하대외사업 부문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중국에서 공업설비와 부품을 들여오는 사업을 맡았고 평양과 중국을 오가며 외국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했습니다. 직급도 높았기 때문에 기관 안에서는 아버지를 찾아와 결제를 받거나 외국 출장 문제를 의논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양의 중앙급 병원에서 약품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한 데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약의 이름과 용도를 잘 알아.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친척들이 먼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남동생은 평양에서도 입학하기 어렵다는 중학교에 다녔고 저는 평양외국어대학 중국어 학부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학 마지막 학년에 들어서면서 졸업 후 배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적과 집안관계, 부모의 집단까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고 중앙기관 몇 곳에서 중국어 전공 학생들의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담당 교수는 제가 대외사업기관이나 무역회사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외국어 성적이 좋은 데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중국 관련 업무를 해왔으니 지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도 했습니다. 저 역시 당연히 평양에 남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근무하는 기관과 같은 계통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고 다른 중앙기관의 통역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배치되든 평양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도 대부분 비슷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외교관이나 무역기관 간부의 자녀가 많았고 부모를 따라 중국이나 러시아에 다녀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졸업 후 어느 기관에 배치되는지 누구와 결혼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평양 밖에서 온 학생들의 생활이 저희와 다르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방학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기숙사에 남는 학생도 있었고 집에서 보내주면 식량이 부족해 얼굴이 눈에 띄게 마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 문제가 제 삶에 닥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기관 차량을 사용하는 날에는 운전기사가 출근길에 저를 대학 앞에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학교 행사 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어머니가 병원이나 외화 상점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졸업복에 맞춰 신을 구두도 이미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북한 안에서도 상당히 좋은 조건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공부를 잘했고 집안에 문제가 없으니 그 정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나갔다 돌아오면 중국 공장의 규모나 새로 들어온 설비 이야기를 했고 외국 회사 사람들이 계약을 얼마나 까다롭게 빠지는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제도를 비판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탈북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중국 출장을 다녀온 뒤부터 아버지의 생활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거실에서 저녁을 먹으며 직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는 집에 와서도 서류 가방을 방에 두고 오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에게 전화가 오면 가족이 없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통화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면 기관 검열 때문에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자주 왕래하던 동료 한 사람이 갑자기 집에 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중국어 자료를 들고 저희 집에 들러 아버지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아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현장으로 내려갔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제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으려니 생각하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대학에서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것으로 알았던 가족관계 확인을 다시 한다며 아버지의 정확한 직장과 직책, 해외 출장 횟수를 적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교수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중앙기관에서 요구한 자료라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평소와 달리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누가 자료를 가져갔는지, 저만 다시 적은 것인지, 다른 학생들도 같은 요구를 받았는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재배치 문제를 걱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중국에 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거래해온 중국 회사의 창립 행사가 열리는데 가족 초청장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중국 병원에서 미뤄둔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저와 남동생은 방학을 이용해 중국을 구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 4명이 한꺼번에 외국으로 나가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해외 사업을 오래 담당했고 중국 측 회사에서도 정식 초청장을 보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중국어를 실제 거리에서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습니다. 여행 기간은 열흘이었습니다. 중국 회사 행사에 참석하고 어머니의 검사를 받은 뒤 평양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대학 친구들에게도 열흘 뒤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돌아오면 졸업 배치가 결정될 시기였습니다. 중국 여행은 졸업 전 마지막 휴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행으로 제가 평양의 대학과 집 친구들을 영원 떠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출국 서류가 나온 뒤부터는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버지는 중국 측 회사에서 보낸 초청장과 가족별 여행 증명서를 직접 관리했습니다. 어머니는 중국 병원에 제출할 진료 기록을 준비했고 저는 방문할 도시의 이름과 기차 시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첫 일정은 선양이었습니다. 중국 회사의 행사에 참석한 뒤 어머니의 검사를 받고 평양으로 돌아오기 전 며칠 동안 시내를 둘러보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짐을 많이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열흘 동안 입을 오시면 충분하고 중국에서도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돌아올 때 중국 책과 옷을 담을 공간이 필요하겠다며 가방을 비워뒀습니다. 대학 친구들에게 줄 작은 선물을 무엇으로 할지도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날에도 가족의 모습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집에 들러 여행 준비를 도왔고 어머니는 냉장고에 남은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남동생은 아버지의 사진기를 빌려 중국에서 많이 찍어오겠다고 들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보는 앞에서 서류를 여러 번 확인했지만 해외에 나갈 때는 늘 꼼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평양역으로 가는 차 안에서는 어머니의 검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심각한 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래전부터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있었고 중국 병원에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검사를 마치면 거래처 사람들이 관광도 시켜줄 거라고 했습니다. 평양역에서 신의주로 가는 열차에 올랐을 때까지도 여행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은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역 이름을 읽었고 저는 중국에 도착하면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인사말을 되뇌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양을 떠난 뒤부터 말수가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에 가족을 데리고 나가는 책임 때문에 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입검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정 전체가 틀어질 수 있으니 아버지도 부담을 느낄 것 같았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뒤에는 서류 확인이 이어졌습니다. 담당자는 가족을 한 명씩 불러 여행 목적과 체류 기간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 회사의 초청 행사와 어머니의 병원 검사를 설명했습니다. 저에게는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물었습니다. 평양 외국어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한다고 대답하자 담당자는 중국에서 괜한 행동을 하지 말고 가족 곁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족의 짐도 확인했지만 문제가 될 만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서류와 초청장도 모두 정식이었기 때문에 출국 절차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열차가 다시 움직이고 강 건너 중국의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남동생이 가장 먼저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학교에서 사진으로만 봤던 중국 거리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자동차가 계속 오갔고 건물마다 한자로 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도 창가로 가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간판을 하나씩 읽으며 학교에서 배운 말과 실제 중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온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중국역에서 거래처 직원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사람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준비된 차량을 타고 숙소로 이동한 뒤에는 중국 회사 대표와 저녁도 먹었습니다. 대표는 가족이 함께 온 것을 반겼습니다. 어머니에게 병원 예약이 이미 되어 있다고 알려줬고 저와 남동생에게는 중국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제가 중국어로 인사하자 대표는 발음이 좋다며 졸업 뒤 중국 관련 일을 하면 잘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평양에서 통역원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에 나와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미래는 여전히 평양에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예정대로 어머니가 병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크게 걱정할 정도가 아니었고 먹던 약을 계속 복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선양의 거리와 공원, 대학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행 일정은 처음 며칠 동안 계획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7째 날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라면 중국 회사에서 귀국 열차표와 출국 관련 서류를 정리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다른 사업장을 방문해야 할 수도 있으니 하루나 이틀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학 일정 때문에 너무 늦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늦어도 며칠 안에는 돌아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버지의 업무가 길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9째 날 아침, 가족은 선양의 숙소를 나왔습니다. 귀국 열차를 타러 가는 줄 알았지만 역에서 확인한 목적지는 북한 국경과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 남쪽에 있는 거래처를 한 곳 더 들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곳에서 이틀 정도 머문 뒤 바로 평양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을 여러 번 다녀온 사람이었고 저는 해외 사업 일정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양에서 함께했던 거래처 직원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역에서 처음 보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넨 뒤 저희를 다른 승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남자와 나누는 말은 짧았습니다. 회사 업무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출발 시간과 다음 도시에서 만날 사람의 이름만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차가 출발한 뒤 아버지에게 정확히 어느 회사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설명해도 알기 어려운 곳이라고만 했습니다. 다시 평양에 돌아가는 날짜를 물었지만 대답은 더 짧아졌습니다. 중국에서 처리할 일이 끝나면 돌아간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도시들이 지나갔습니다. 중국 여행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었지만 아직 탈북이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중앙기관 간부였습니다. 평양의 집과 직장, 가족의 모든 생활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면서도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해 가장 먼저 놀란 것은 물건이 많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평양에서도 중국 물건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집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생활용품이 있었고 대학에서도 중국 신문과 방송 자료를 수업에 사용했습니다. 중국 거리에 무엇이 있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책과 방송으로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선양에 머무는 동안 중국 회사 대표의 딸이 저희 가족을 안내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했고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의 학교를 보여주겠다며 저를 대학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교정 게시판에는 졸업생을 뽑는 회사들의 안내문과 외국 대학 교환학생 모집, 여러 동아리의 활동 계획이 붙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게시판 앞에 서서 어느 회사에 지원할지, 어느 도시에서 일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대표의 딸도 원래 부모가 권한 전공을 선택했다가 자신에게 맞지 않아 다른 전공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반대했지만 결국 자신이 결정했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집안의 힘이 대단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학교와 전공을 개인의 뜻만으로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변 학생들도 졸업 뒤의 계획을 자신의 선택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는 베이징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고 누구는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의 사업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 공부하겠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모두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도 집안 형편과 성적에 따른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앞날을 입 밖으로 자유롭게 말하는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평양에서 제 앞날은 이미 상당 부분 정해져 있었습니다. 중국어 성적이 좋고 아버지가 대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졸업 후 중앙기관 통역원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 길이 제 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심으로 그것을 선택했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좋은 배치를 받는 것이 성공이었고 평양에 남는 것이 가족과 저를 위한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본 대학생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먼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기관에서 저를 필요로 할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중국 회사 회의에 잠시 참석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통역을 돕기 위해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중국 측 실무자가 회사 대표의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고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면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그 사람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계산 근거를 다시 가져오라고 했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실무자는 평소처럼 동료들과 식사하러 갔습니다. 중국이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거리에는 공안이 있었고 중국 사람들도 정치와 관련된 말은 조심했습니다. 그럼에도 직장과 학교에서 개인의 의견이 오가는 모습은 북한에서 보던 것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여행 초반에는 이런 차이를 관찰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친구들에게 돌아가면 무엇을 말해줄지 생각했고 중국어 표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할 때 가져온 돈으로 책도 몇 권 샀습니다. 그러나 귀국 날짜가 지나면서 중국을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관광이나 회사 일정에 더는 저희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혼자 나갔다가 밤에 들어왔고 숙소에 돌아오면 어머니와 방문을 닫고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 며칠과 달리 평양에 남겨둔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시작할 때는 돌아가면 병원에 제출할 검사 결과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귀국 뒤의 계획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대학 일정과 친구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선양을 떠난 뒤부터는 숙소도 달라졌습니다. 중국 회사가 잡아준 호텔이 아니라 역 근처의 작은 여관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숙소를 이용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나타났고 그들은 아버지에게 다음 열차 시간이나 차량 번호를 알려준 뒤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여권과 서류를 모두 자신이 보관했습니다. 제가 여권을 달라고 하자 분실하면 큰일이니 한꺼번에 가지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해외에 익숙한 아버지가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설명도 완전히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 방향만큼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차를 갈아탈수록 북한에서 멀어졌고 날씨도 더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간다는 거래처의 이름과 위치는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줄국에 도착한 뒤 열이틀째 되던 날 낯선 도시의 역에서 아버지와 크게 부딪혔습니다. 돌아가는 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학에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이동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표를 사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여행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분명한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열흘 일정으로 나온 가족에게 돌아가는 표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에서 업무가 끝난 뒤 구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그동안 만난 사람들의 행동은 정상적인 거래처 일정과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숙소를 비운 사이 어머니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도 무언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뒤 다시 물었지만 그는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면 설명하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다음날 가족은 기차가 아니라 작은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는 아버지가 아는 중국 회사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안내자는 출발하자마자 창문을 많이 열지 말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차량은 큰 길을 달리다가 여러 차례 작은 길로 빠졌습니다. 중간에 다른 차로 갈아탄 뒤에는 가족의 이름도 원래와 다르게 불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버지가 말한 남쪽 거래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디인지 모르는 곳까지 내려온 뒤였습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것은 해가 완전히 진 뒤였습니다. 안내자는 저희를 작은 마을 가장자리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한동안 기다린 뒤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어디서 국경을 통과했는지는 당시에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논과 밭 사이의 어두운 길을 지나고 물이 흐르는 좁은 곳을 작은 배로 건넜습니다. 안내자는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고 가족은 서로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으려고 붙어 움직였습니다. 평양을 떠날 때 신었던 구두는 진흙에 젖었습니다. 남동생은 겁을 먹었지만 울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뎠고 아버지가 뒤에서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몇 시간 뒤 낯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내자는 그제야 중국을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들어온 곳은 베트남 북부의 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 2개와 탁자, 물통만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두꺼운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밖에 나가거나 불을 밝게 켜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내자가 떠난 뒤 아버지는 가족을 한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때까지도 마음 한편에서는 아버지가 중국 업무 때문에 점식기를 이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꺼낸 첫마디는 제가 예상한 어떤 설명과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 뒤에 아버지가 한국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과 한국으로 간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탈북을 준비했고 중국 여행은 가족을 북한 밖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한 명분이었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중국에 도착한 첫날 밤 아버지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남동생에게 미리 말하면 출국 검사에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두려움을 드러내거나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 가족 전체가 국경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설명을 듣는 동안 화가 먼저 났습니다. 대학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고 중앙기관 배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오면 친구들과 졸업 준비를 하고 교수에게 배치 결과를 듣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저와 상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양으로 돌아가도 제가 기대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북한을 떠나기 전 몇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근무하던 기관에서는 중국에서 공업 설비를 들여오는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정해진 규격의 설비와 부품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 도착한 물건 가운데 일부는 품질이 낮았습니다. 외화 지급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대로 처리됐습니다. 부족한 물건과 외화의 차이가 어디로 갔는지를 두고 기관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 실무자와 중국 측 문서를 담당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기려 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가 원본 자료와 실제 반입 수량이 다르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사람은 며칠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에서는 지방에 내려갔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날 밤 동료 가족이 살던 아파트에서 짐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 아버지에게도 중국 회사와 주고받은 문서와 외화 사용 내용을 다시 정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실제로 설비를 빼돌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회사와 계약 조건을 협의한 사람이고 서류 여러 곳에 이름과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사실을 밝히는 것보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가 먼저 결정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중국 출장을 다녀온 뒤 말수가 줄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제 가족관계와 아버지의 해외 출장 기록을 다시 요구한 일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동생의 학교에서도 부모 직장과 친척 관계를 새로 확인했다는 말을 뒤늦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가족 전체에 대한 사전 확인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중국 회사 창립 행사 초청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중국 측 오랜 거래자에게 가족 초청장을 부탁했고 어머니의 병원 검사까지 일정에 넣어 4사람의 출국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중국 여행 뒤였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즉시 기관에 출두하라는 말을 비공식적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집에 들리지 못하고 바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중국에 남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사라지면 북한의 남은 가족이 더 강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를 데리고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설명이 사실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출국 전 아버지가 제 대학 자료를 반복해 물었던 일과 동료가 사라진 일도 하나씩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했다는 것과 제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탈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따라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대학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출국 서류가 나온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가족 4명이 함께 북한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양으로 돌아가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합법적인 체류 일정을 벗어났고 중국을 몰래 빠져나온 뒤였습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순간 아버지의 탈북 계획과 이동 경로를 모두 조사받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와 어머니, 남동생은 이전 생활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여행이라고 믿고 따라 나온 딸은 베트남의 낯선 방안에서 탈북자가 됐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도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계획은 베트남에 도착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도움을 준 사람은 베트남까지 가는 안내자와 그곳의 연락처만 알려줬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가는 과정은 현지에서 다시 연결해야 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가족이 작은 숙소에서 이틀 정도 기다린 뒤 호찌민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행을 돕는 사람과 접촉하고 현지 기관에 신분을 밝힐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에 있을 때 그 길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약속한 안내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은 앞서 이동한 탈북민 몇 명이 검문을 받으면서 사용하던 길을 당분간 중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해진 차량도 움직일 수 없고 가족이 가기로 한 숙소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길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관리인은 베트남 안에서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인접한 나라를 거쳐 이동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길이 가능한지는 지금 확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을 빠져나가는 길은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중국 북쪽에서 몽골 방향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속과 긴 이동 때문에 가족이 이용하기 어려웠고 해안 쪽을 이용하는 길도 이미 여러 차례 막힌 상태였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베트남이나 주변 국가의 은신처를 거쳐 한국 측과 접촉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경로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머물던 집에서 언제 나갈 수 있는지, 준비한 돈이 떨어지기 전에 다음 장소로 갈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틀 예정이던 대기는 일주일로 늘어났습니다. 집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은 관리인이 가져왔고 창문도 낮 동안에는 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연락 상황을 물었습니다. 평양에 있을 때 아버지는 외국 회사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거래처 직원들이 아버지의 일정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관리인이 전해주는 말만 기다렸습니다. 내일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미뤄졌고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들어도 이유를 따지기 어려웠습니다. 한 차례는 새 안내자가 나타나 가족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남은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을 먼저 건넸습니다. 그러나 출발하기로 1시간이 지나도 차량은 오지 않았고 그 사람과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관리인을 통해 안내자가 단속을 피해 숨어 있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미 건넨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준비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4명이 여러 도시와 북경을 이동하면서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외국 돈을 사용하던 때와 달리 그곳에서는 가격을 확인하거나 영수증을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속여서까지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한국까지 가는 길을 완벽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확신하는 것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가는 길은 현지 사람들의 판단과 연락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두려움과 분노가 함께 생겼습니다. 평양의 대학과 집을 버리게 했으면서 한국에 도착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붙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었고 베트남에서도 불법 입국자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은 보였습니다. 낮에는 침착하게 관리인과 이야기했지만 밤에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차량 소리가 들리면 창문 가까이 가서 밖을 확인했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가족을 방 안쪽으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바로 마음이 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가 가족의 운명을 가볍게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의 직책과 생활, 평양에 남겨둔 부모와 형제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자신이 잡힐 가능성보다 가족이 함께 잡힐 가능성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관리인이 새로운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가족만 따로 보내는 길은 당분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 기다리는 탈북민들과 합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경로로 중국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측과 연결될 때까지 함께 기다린 뒤 상황에 따라 여러 사람을 나누어 이동시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끼리 따로 갈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돈이 더 있어도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자정이 지난 뒤 낡은 승합차가 도착했습니다. 4사람은 짐을 1개씩만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이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린 뒤 도착한 곳은 작은 숙소가 아니라 높은 담장 뒤에 숨은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여러 사람의 얼굴이 한꺼번에 보였습니다. 그제야 저희 가족만 이런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은신처에는 이미 40명 가까운 탈북민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인도 정확한 인원을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 집에 모두 들어갈 수 없어 옆 건물과 창고까지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방을 나눠 생활했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은 남자들이 있는 건물로 갔고 어머니와 저는 여자들이 머무는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양에서는 가족 4명이 각자의 방과 공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에 몸 하나 누울 자리를 정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좁은 방이나 식사 이야기를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언제 나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신처에 온 지 2달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측과 연락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가 현지 단속이 심해져 다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이동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저희처럼 가족이 함께 온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북한을 따로 빠져나와 중국에서 여러 해를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족을 만들었다가 헤어진 여성도 있었고 돈을 벌어
북한으로 돌아가려다가 돌아가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과 깊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양외국어대학을 다녔다고 하자 몇몇 사람은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양의 간부 집안 사람이 왜 이곳까지 왔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중국 여행으로 알고 나왔다고 말하면 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삶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두만강을 건넜다는 사람, 중국에서 신분증 없이 일했다는 사람, 한번 북한으로 송환됐다가 다시 나온 사람의 이야기는 제가 살아온 생활과 너무 달랐습니다. 평양에서는 탈북자들이 나라를 버리고 달아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은신처에서 만난 사람들은 거창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나왔고 중국에서 붙잡히지 않으려고 숨어 지냈으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벌받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곧바로 북한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던 탈북자의 모습이 실제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방에는 어린 딸을 데리고 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중국에서 몇 년을 살다가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는 어머니와 남동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신처에 들어온 뒤 가족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려고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답이 왔습니다. 여성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남동생이 직장에서 조사를 받았고 어머니도 살던 집에서 나와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여성은 큰 소리로 울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방 한쪽에 앉아 있다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 가족을 찾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동이 언제인지 관리인에게 물었을 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상황을 처음으로 다른 방향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탈북한 사실이 북한에 알려진 뒤에도 제가 평양으로 돌아가 외국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만 조사받고 나머지 가족은 원래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신처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달랐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탈북하면 남은 가족의 학교와 직장, 거주지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처럼 중앙기관에서 외국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가족 전체와 함께 사라졌다면 사건은 더 크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가 돌아간다고 해서 창광거리의 집과 대학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이전 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때부터 하지 않게 됐습니다. 은신처 생활이 길어지면서 사람들 사이의 긴장도 높아졌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으니 필요한 물건은 관리인이 가져왔고 가족에게 연락하려는 사람도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관리인의 허락 없이 근처 상점에 나갔다가 현지 주민에게 목격됐습니다. 그 사람은 중국에 있는 친척과 연락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일 없이 돌아왔지만 다음 날부터 집 주변에 낯선 오토바이가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관리인은 은신처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람들에게 짐을 준비시켰습니다. 하지만 40명 가까운 인원을 한꺼번에 옮길 차량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와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걸어서 흩어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우선 일부 사람만 다른 숙소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한 조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족이 떨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관리인은 상황을 봐야 한다며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무렵 담장 밖에서 자동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관리인이 밖으로 나갔지만 문 앞에 온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고 저는 옆방에 있는 아버지와 남동생을 떠올렸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던 때와는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한루까지 갈 수 있을지만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은신처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관리인은 가족과 친척이 머무는 집이라고 설명했지만 방마다 사람이 가득한 상황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람들을 한 명씩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넘어온 불법 입국자라는 사실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망치거나 저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은신처 밖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차에 태워졌고 가족들이 함께 탈의해달라고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이 탄 차량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기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지 이민국 시설에 도착한 뒤에도 가족은 분리됐습니다. 사람들은 좁은 공간에 나뉘어 들어갔고 이름과 출신지, 중국에 들어온 시기와 베트남까지
온 경로를 차례로 조사받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중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베트남 당국의 입장에서 저희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로 보내질지는 현지 기관과 관련 국가들이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북한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은신처에서 잡히기 전까지도 마음 한편에는 평양으로 돌아가는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한 것은 이해했지만 제가 직접 탈북을 선택한 적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시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조사관은 아버지가 가족을 강제로 데리고 왔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뜻을 말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순간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직후라면 돌아가겠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버지가 사라진 뒤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들었습니다. 대학과 집, 친구를 되찾는 귀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간다면 아버지의 탈북 과정을 아는 사람으로 조사받아야 했고 어머니와 남동생도 같은 처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와 남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돌아가겠다고 말하면 가족이 다시 흩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으로 가겠다고 제 입으로 처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바로 가족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현지 조력자들이 한국 측의 은신처 사람들이 붙잡혔다는 사실을 알렸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한국에서 나온 관계자들이 사람들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북한의 어느 지역에서 살았는지, 학교와 직장이 어디였는지, 가족 관계와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세세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평양 외국어 대학에 다녔다고 하자 학교 건물과 주변 거리, 수업 방식과 교수들의 호칭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기관과 어머니의 병원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질문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 말해야 했지만 불평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북한 주민이라는 사실과 한국에 가려는 의사가 분명한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을 다시 만난 것은 현지 시설에 들어온 뒤 열흘가량 지난 후였습니다. 남동생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멀리 서서 저와 어머니의 얼굴부터 확인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눈에 띄게 상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가족이 이곳까지 끌려왔다고 생각했는지 제게 쉽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먼저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사받을 때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처음으로 제가 했던 말이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한 날에는 아버지가 제 인생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지 시설에서 한국행 의사를 밝힌 날에는 그 선택을 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과 현지 당국의 협의가 끝나기까지 다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차례 명단을 확인받았고 일부는 다른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한 번에 모두 이동할 수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통보가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은 출발 직전까지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도 두부도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가족은 다시 한 차에 탔습니다. 공항으로 이동하면서 아버지는 창밖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남동생 손을 잡고 있었고 저는 가족의 여권을 확인하는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은 뒤에야 아버지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 여행을 떠난다고 평양역을 나온 뒤 처음으로 다음에 어디로 끌려갈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에는 신원과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조사를 받았고 이후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 자체를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있다는 사실과 더는 중국으로 돌려보내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왔다는 기쁨보다 평양에 두고 온 생활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대학 졸업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중앙기관 배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다시 입으려고 옷장에 걸어온 옷과 책상에 놓아둔 교재가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가족과 함께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들었을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곧바로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저에게 사실을 숨긴 것까지 잘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이 옳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 뒤에는 오히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특히 저를 볼 때마다 졸업을 앞둔 대학과 친구들을 잃게 한 일을 마음에 두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국어 공부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을 거쳐 대학에 들어갔고 이후에는 중국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남동생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병원 관련 분야의 일을 새로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북한에서 맡았던 직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없었지만 중국 회사와의 업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한국 생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누리던 지위는 없어졌고 가족 모두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업무를 배웠고 저도 평양 외국어대학 학생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것은 저희 가족이 사라진 뒤 평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였습니다. 아버지도 정확한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도움을 준 거래처 사람과 연락이 끊겼고 북한에 남은 친척들에게 섣불리 소식을 전하면 피해가 갈 수 있어 확인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거래했던 회사 관계자가 한국에 출장을 오게 됐고 어렵게 아버지의 연락처를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사라진 뒤 북한 측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부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회사 행사에 참석했던 가족이 예정된 날짜에 돌아오지 않자 북한 측 기관에서는 먼저 중국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가족이 어느 호텔에 머물렀는지, 언제 선양을 떠났는지, 어떤 열차를 이용했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근무하던 기관에서도 여러 사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다 먼저 사라졌던 동료뿐 아니라 설비 계약에 관여한 실무자들도 직장에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책임자 몇 명은 자리를 지켰지만 아버지의 부서는 이름과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가족이 살던 평양의 집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귀국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뒤 집은 기관에서 회수했고 안에 있던 물건들은 친척이 가져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 대학에서도 학접과 가족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오지 않은 중앙기관 간부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졸업이나 배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혼자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이전처럼 학교에 다닐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남동생의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중국 회사 관계자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은 뒤 가족에게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 자신이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타국의 은신처에서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을 마치게 해달라고 했고 평양으로 돌아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정했다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중국에 나온 순간부터 평양의 생활은 이미 끝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라졌어도 가족은 조사받았을 것이고 모두 돌아갔다면 아버지는 집에 오기도 전에 기관으로 불려갔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와 남동생의 학교 생활도 지켜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좋은 학교를 다녔고 본저녁 좋은 직장에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일했던 기관의 모습을 통해 그 믿음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봤습니다. 가족을 속인 것은 분명 아버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했더라면 저는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위험을 과장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졸업만 마친 뒤 생각하자며 여행 자체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 사이 출국 서류가 취소되거나 아버지가 조사받기 시작했다면 가족 4명이 함께 북한을 나올 기회는 다시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아버지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평양 소식을 전해준 것이 미안한지 아니면 가족에게 자신이 옳았다는 말을 듣고 싶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 모두 데리고 나오길 잘했어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한 뒤에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숙인 채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긴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에게 미리 말하지 못한 일을 평생 마음에 두고 있었고 저는 선택할 기회를 빼앗겼다는 원망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모든 감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중국 여행이라는 말로 저희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가족은 평양의 좋은 생활을 계속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흩어졌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평양에서 누리던 직책과 대학, 집은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끝까지 함께 있게 만든 것은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평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딸은 중국 여행이라는 말을 믿고 가족을 따라 나섰고, 타국에 도착해서야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탈북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앞날을 빼앗겼다고 원망했지만 은신처와 현지 당국의 조사를 거치며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예전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에게 진실을 밝힐 수 없었던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도 가족에게 먼저 알려야 했는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긴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